영화 이야기한 척한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맥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75화입니다. 오늘 자리는 기자 서빈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고님이 지금 좀 늦게 오셔가지고 오신다고 하셔서 일단 저희끼리 오프닝 토크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프닝 토크라고 할 만한 거는 정말 저희 깜짝 놀랄 일이 이틀 전에 발생을 해가지고 맞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저는 그날 그 시간에 이제 구룡성체 네네네. 기사회를 보고 네. 딱 이제 폰을 켰는데 그냥 뭐 어디든 나 속보 이렇게 막 계속 뜨는 거예요. 맞아요. 뭐야 했더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쵸. 라는 소식이 딱 왔는데 그때 뭐 하셨어요? 저 여자친구랑 술 먹고 있었는데 네. 네, 저도 동아리가 아무래도 문예창작 동아리다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애들도 있고. 개인적 연락을. 네, 왜냐면 저도 계속 문학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저한테 연락 와서 이거 봤냐 기사 보내주고 저희 뭐 동아리 그 사단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었죠. 다들 뭐 막. 뭐 뉴스 분석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뭐랄까요 뭔가 문예 창작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뭔가 자긍심을 얻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9시 뉴스나 8시 뉴스 이런 메인 프라임 뉴스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이 저희 한국인이 처음 이제 언급이 뭔가 되기 시작한 고은 시인님이었는데 좀 큰 문제가 있었어서 거의 그렇죠. 아웃됐었고 그래서 한강 작가님 워낙 잘 쓰시는 분이고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계속 이제 하루키가 봤냐 마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언제나 안 그래도 이번에도 일본에서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 항상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번 한강 작가님 딱 받으셔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받게 되시면은 뭔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저희 한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길을 먼저 이렇게 뚫어주시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릴 만한 일이었고 저도 너무 기쁘고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10시 이제 토요일 저희가 녹음하는데 아침 10시에 강유정 국회의원이 이제 보도자료를 저희도 이제 받아봤는데 이제 한강 작가 이후 노벨상 이제 한강 작가 이후 2016년에 이제 맨부커상 그렇죠. 네네. 이후에 총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31건 정도의 이제 수상이 있었대요. 그렇죠. 문학 국제 시장에서 이제 상을 받은 계기가 뭐 이프보 네어까지 합치면은 97건. 그 중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녹음에 이제 할 그 이제 박상현 작가의 작품도 있고 대동시 사랑법도 있었죠. 네, 대도시 사랑법도 있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앞으로 작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또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뭔가 상을 받거나 이렇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번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맨부커상 처음 수상하셨을 때도 그때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해주셨던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역할도 많이 컸다고들 하거든요. 데보라 스미스. 네 맞아요. 제가 왜냐면 데보라 스미스를 2016년도에 네. 그때 내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맨부커상 받고 이제 국내 첫 기자회견. 네. 그 현장에 갔는데 근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보라 스미스 그 번역가도 그 당시만 해도 한국어 배우고 3년 만에 번역했던 작품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 채식주의자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채식주의자를 번역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이분도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자예요. 그렇죠, 엄청 능력자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 문장 자체가 그 쓰이는 단어도 그렇고 그냥 기본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 파라탄 말만 가지고도 저희 나라에서는 단어가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실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미세한 차이가 조금씩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더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문학하는 사람들이 뭔가 번역자와 같이 작업을 할 때도 하나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제 번역 작업은 편집자의 의사 결정이 수반되고 번역가가 원작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품 일부분에 불충하게 번역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죠. 원작의 정신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실하게 번역한다. 다른 번역가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원작에 대한 교만과 부주의가 아닌 충실도 때문에 자신의 불충을 허락한다. 번역이 원작을 보강하는 역할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부실한 번역은 우수한 작품을 회복할 수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최고 맞아요. 수준의 번역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작품을 고전의 명작으로 만들 수 없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동아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 작업을 할 때 다른 언어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아서 만약에 본인의 번역판을 본인이 작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직접 번역하는 케이스. 네네, 본인이 그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면 그걸 또 자기가 만들어놓은 한국 작품 자체를 또 자기의 언어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국 독자는 사실 한국의 이게 2016년도 기준입니다. 왜냐면 지금 사이에 이제 한국 문화가 상당히 많이 K컬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알만한 단어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6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영국 독자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주는 게 어쩌면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번역할 때 소주 선생님 만화를 그대로 썼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맞아요. 소주를 막 코리안 보드카 그런 식으로 아니면 만화 코리아 망가 망가는 망가는 좀 들어왔나 봐. 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는 제안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러니까 제안이 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문화적 개념을 타국 문화에서 탄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득을 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책이 쌓여갈수록 독자는 그 문화에 대한 친밀도나 친숙도가 생겨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다음에 소년이 온다 번역하면서 그때는 형, 언니를 영어로 그대로 쓰는 시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네. 독자가 번역한 작품을 읽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전달하면 이상적으로 뭐 스시, 요가, 센세라는 표현은 서구권에서는 다 안 돼요. 그래요? 네, 센세라는 표현은 센세는 좀 신기하네요. 센세는 좀 신기하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런 한국의 일상적인 표현도 알게 될 것으로 본다는데 요즘 보세요, 뭐 그냥 일단 오빠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 맞아요. 오빠는 K-팝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저는 요즘 이제 그 16년도 기사니까 지금은 보통 외국권에서 한국 작품을 뭔가 영화만 봐도 소주를 소주라고 쓰잖아요. 그냥 SOJU로 쓰잖아요. 전 그게 참 반갑거든요. 그냥 그거 자체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를 들면 생각합니다. 뭐 김밥 하면 뭐로 번역할 거? 옛날 막 김밥 하면 그냥 김밥인데 요즘에는 맞아요. 옛날에 무슨 라이스 위드 뭐죠? 진짜요? 이름 먼저 기인 거 있잖아요. 엄청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비빔밥도 이번에 저 요리사 흑백 요리사 네네네. 영어 할 때 다 비빔밥 그냥 더빙할 때 비빔밥으로 나와요. 그냥 진짜요? 영어 더빙도. 그래서 그냥 비빔밥이 그냥 그런 게 확실히 흑백 요리사도 그번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탑 10에 이제 탑 10에 이제 비영어권에서 1위를 차지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그거를 다 번역할 때 그냥 그대로 이제 투입하는 거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렇죠,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거 단어 그대로 쓰면은 독자나 관객이 아마 갸우뚱했을 건데 이제는 아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아무튼 된 것 같고 그런 그 이제 시대의 그런 발판에 이제 이어받아서 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근데 이제 강유정 의원도 이제 지적하는 건 이건데, 왜냐면 해외 문학의 한국 문학의 해외 수요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지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예를 들면 뭐 한국문화 번역원의 한국문학 번역원 번역 출판 지원 사업이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째 약 18억 원에 머물러 있고 이게 이제 양질의 번역 문학을 유도하기는 부족하다. 그렇죠, 맞아요. 미국 출판 시장에서도 번역서 비중이 통상 1~2%로 매우 보수적인 시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비중 확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뚫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의원실에서 보내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보냈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기대하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그럼 당연히 소설을 많이 소비하지 않거나 문학을 많이 소비하지 않던 분들도 일단은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서점에서도 오픈런도 하고 있죠. 서점 오픈런은 제 기억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거의 기억이 없어요. 보통 이제 옷이나 뭐 이런 거 맞아요. 야, 서점 오픈런은 좀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저 학교 도서관 이북만 봐도 대출이 불가능 상태고. 이북도 대출 불가능이고 당연히 종이 서적은 지금 구할 수가 없고. 네, 저도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미 지금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살려면은 11월 1일 이후 출고. 진짜요? 네.
출고일 자체가 보름이야. 저는 저안 그래도 한강 작가님 책은 장편 몇 개만 빼고 다 가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막 그런 거 막 옛날 거를 가져오는 분이 막 신문 신춘문예 당선 당시 그 신문을 오려가지고 가지고 와.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대박이죠. 야 이거 그건 대박이죠. 신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건 좀 희귀본이다. 그리고 1세씩만 가지고 계신 아 진짜요? 1세 진짜 뒤에 보면 와. 1세돼 있는 거야. 와 그건 대박이죠. 이건 좀 희귀본이다. 1세는. 아무튼 이런 거 자랑질이 계속해서 예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간에 어제도 이제 그때는 8시 뉴스 때는 목요일 그 당시 그쵸. 이제는 워낙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한 꼭지 정도밖에 다루지 못했다면 오늘은 거의 막 어제 금요일날 3, 4 뉴스는 거의 20분씩 하냐. 엄청 많이 맞아요. 하랬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고 너무 축하받을 일이고 축하드려야 하는 일이며 그만큼 또 이제 어쩌면 또 그 이제 글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네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들 맞아요. 아픈 현대사들을 이제 조명을 했고 약간 유네스코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타까운 역사나 이런 거를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맞죠. 이런 거에 아마 좀 저는 뭐 왜냐면 노회문학상 작가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자국의 그 아픈 역사라든지 많죠.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서 그거를 노벨상으로 옮긴 케이스가 워낙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일부 좀 뭔가 축하하지도 못하면 좀 뭔가 비난한 거거나 뭔가 그렇게 뭔 국가적 망신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약간 부정적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굳이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수상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도 이야기해서 좀 하나만 덧붙이자면 한강 작가님도 너무 잘 쓰시는 분이고 좋은 작품 많으시지만 다른 분들 정말 작가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이번에 그 독자분들이 혹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맞아요. 다른 작가분들한테도 좀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이 가고 더 많이 소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황보름 작가의 책도 보면 일본 서점대상에서 상을 받았고 맞아요. 예시들이 많아요. 김초엽 작가도 중국 성운상에서 금상을 받았고 이런 리스트가 상당히 많네요. 뭐 손원평 작가도 있고 등등등 여러 작가들이 상을 이제 그 2016년 이후에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우리 서비님도 그렇죠. 저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뭔가 자극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뭐 술 먹고 있다 했는데 술 먹다가 갑자기 멍해져가지고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가 저보고 왜 이렇게 열이 올라 이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적 있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음사에서 디에센셜 내잖아요. 한국 작가 처음이 한강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김현수 작가님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김현수 작가님을 가장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분이라 그래서 뭔가 디에센셜도 더 많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그 민음사도 너무 웃겼던 게 민음사는 이제 저도 이제 아카데미 라이브 리액션 할 때 봉준호 감독이 됐을 때 엄청나게 미친 반응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민음사 이분들도 예상을 막 하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 예상하는데 다 외국 작가들이거든. 그래서 그때 발표될 때 뉴스 막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나오네. 갑자기 어머 세상에 미쳤어 막 이러고. 맞아요. 너무 라이브 리액션이 화제가 돼가지고. 그거 하셨었구나. 민음사는 그 반응이 인상적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희가 다 예상은 틀렸지만 정말 대단히.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동네는 비상이 된 거죠. 그죠. 그 시간 이제 그쵸. 켜놨는데 문학동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문학동네가 맞나? 아무튼 거기 이제 한강 작가의 이제 출판사 거기도 지금 밤에 완전 한호성에 무슨 난리가 나가지고. 그죠. 지금 아마 문동에서 그쵸. 최근 문동. 작품은 다 문동에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흥미로웠던. 저도 인스타에 피드랑 스토리에 뭐 백수린 작가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작가님들이 그냥 김금인 작가님 올리셨던 것 같은데 난리가 났었어요. 다 너무 축하하고 너무 그래서 백수린 작가님은 그때 원래 술을 잘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기뻐서 축하하는 걸로 이렇게 뭐 드시는 걸 올리신 것도 본 것 같아요. 네, 정작 한국 작가님은 술을 안 드셔가지고 이제 그냥 아드님이랑 차로 축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기자회견을 하긴 할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아마 힘들겠지만 아무튼 아마 어차피 이제 시상식 직전에 아무튼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 되면 또 이제 또 우리 저 창작가 비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창비 같은 경우는 지금
루베상 에디션도 아 맞아요. 뭐 준비 있더라고요. 중이라고. 네. 이제 해야죠. 물 들어올 때 이제 넣어줘야 돼. 맞습니다. 원래 제본 입을 때 일단은 이럴 때 다른 거 쓰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책이 지금 동나고 있는 건데 뭐 빨리 어차피 다시 찍어야 되는 거. 그렇죠. 새로 디자인 바꿔서 노벨상 에디션 넣으면 나 그거 사야래. 그것도 표지 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제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중문화 섹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아무튼간에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대중문화 섹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해야 됩니다. 워낙 올해 모든 대중문화, 문화, 뭐 이슈, 뭐 넘버 원은 이게 확정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이슈가 어떤 이슈가 와도 이거를 못 이겨요. 네. 심지어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 탑 뉴스 10에도 이거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런 뭐라면 영상실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매해마다 KBS에서 하는 영상실록 무조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게 된 점 일단은 양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아까 정정해야 될 게 저는 디에센셜이 민음사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김현주 작가님이랑 한강 작가님은 문학동네에서 나왔고 디에센셜 그 민음사 버전에서는 김수영 작가님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하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하고입니다. 네. 뭐 덕분에 뭐 노벨상 이야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거 놓쳐서 아쉽네요. 네. 아무튼간에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이하고님 좀 이게 또 어제 부산국제영화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듣고 싶었어요. 먼저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사형작이잖아요. 또 사형작이기도 한 그 허진호 감독님의 신작. 네.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그쵸. 보통이가죠. 이딴 평을 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왓챠에 보다가. 저도 왓챠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당황스러워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큰 일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냉정하게 평을 했습니다. 네. 왜 간단하게 어제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좀 궁금해요. 왜 그런지.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만. 그렇죠. 제가 왓챠 PD에 그렇게 적었죠. 보통의 허진호. 보통의 가족이 아니라 보통의 허진호. 한마디로 재능이 없는 평범한 허진호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고요. 평범해져 버린 허진호 이렇게 적은 건데요. 괄호치고 피상적이기만 한이라고 적었는데 진짜 이 영화에서 다루는 부분이 다 피상적으로만 다뤄요. 재벌들은 다 이기적인 악마고 또 뭐 서민들은 다 착한데 억울한 피해자고 이런 식으로 다룬 것들이 너무 단편적이거든요. 단선적이고 그런 부분이 입체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직진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막 위선이라던가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들, 계급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이 원작 영화가 더 디너라는 원작이 책도 있고 원작 영화도 있어요. 그 원작에서 빌려온 부분만 대단한 거지 위선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설정들이 허진호 감독 영화에서 이제 한국적으로 각색을 하면서 특색이 있냐 하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별 한 개를 주셨습니다. 네. 갑자기 뭐지 해가지고 한 개면 너무 높게 주신 거 아니에요? 평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장점이 너무 없어서 반 개를 주려다가 그래도 애썼다 해서. 아무튼 이 작품 부산국제영화제 프리미어가 됐고요. 10월 16일 저희 방송 올라가는 날 이제 개봉을 할 건데 궁금합니다. 저 아무튼 보고 나서 저희는 이제 주간양 기자에서 한번 얘기를 저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을 할 건데 일단은 관객수 보면은 영화제 상영 점유율이 84% 정도 되고요. 4만 5,238명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배지도 상당히 많네요. 와, 배지 이제 총 게스트가 6,911명인데 시네필 배지가 1,202명. 아무튼 시네필. 근데 시네필 좀 불쌍하더라고요. 왜요? 현장에서 야외에 서 있었잖아요. 이게 예매가 인터넷 예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지 인터넷 예매에서 제외돼 있어요. 시네필은. 왜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부국제 문의를. 어차피 니들은 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마켓 국내 게스트 1,366명, 마켓 해외 게스트 1,178명, 영화제 국내 게스트 2,176명, 해외 게스트 889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지 예매해도 빡세다 이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네필은 너무 죄송한데 너무 죄송하더라고. 나는 이게 그 첫날 두 번째 날에 이제 저도 이제 야외 극장 때문에 왔어요. 네네네. 나는
폰으로 예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시작도 못 한 거야. 8시 그쵸. 30분에 맞아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음. 그날따라 또 8시 40분부터 오픈을 한대요. 네, 그때 약간 준비가- 문제 있었었죠. 준비가 안 맞아요. 돼가지고 그러면은 10분에 또 딜레이가 또 생겨. 그쵸. 8시 반 땅 하면서 부스가 열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럼 뒤에 줄이 이만큼 긴데 맞아요. 이분들은 뭔 영화를 보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예매를 하나 못했거든요. 배지 예매를. 아. 그 정도였는데 야 이분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번에 보통 영화 시간이 좀 이게 뭐지? 9시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너무 영화제가 어, 너무 쉽지 않았어요. 보통 10시가 시작되는 영화가 네. 시작되거나 좀 긴 영화는 9시 반. 맞아요. 근데 맞아요. 무슨 첫 타임부터 그냥 9시를 딱 때려버려요. 이게 또 워낙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게 있는 것 일부러 같아요. 땡긴 거 아닐까요? 한 그럴 편이라도 수도 하루에 있어요. 그냥 몰아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1, 2, 3, 4회차는 똑같은데 네. 앞뒤로 좀 늘렸어요. 맞아. 1회차, 4회차만. 네. 1, 4회차. 4회차도 이제 보통 7시, 7시 반 이렇게 시작하는데 8시, 8시 반 반.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 그거 같아요. 네. 그래 점심 시간 좀 줄게 1시간 정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와, 그게 근데 먹고 중요하죠. 와라? 왜냐면 저도 그때 자봉 부국제에서 일했을 때 저희 점심 시간이 없거든요. 좀 타이트했구나. 저가 롯데시네마 3관이었었는데 저희 관이 GB가 제일 많았었고 네. 롯데시네마 전체에서. 근데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밥 먹을 시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타이트했다는 게 뭐냐면 GB 하고 나면 그냥 바로 그냥 나가주십시오. 빠른 퇴장해 주세요. 그냥 저도 그 멘트를 계속 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청소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오면은 한 10분, 15분 있다가 이제 관객 받을 준비하고. 그럼 진짜 먹을 시간 없네. 그래서 저희 뭐 영화 상영되는 동안 잠깐 복도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일을 했어가지고. 전 롯데시네마 가면 항상 그 복도에 앉아 있는 친구들 보면은 나도 저랬지 이러면 지나가는데 근데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고생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올해 뭐 보셨어요? 저는 어차피 참고로 주간 연기자에서 다 다뤘습니다. 15편을 보고 다 여기 한번 다뤘다. 봤죠. 맞아요. 4일 동안 그건 다 다뤘고요. 어떤 저는 좀 근데 그 전에 전 그 얘기 네네. 그 예매부터 그래. 예. 와 진짜 저는 카드 헤로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이제 예매가 이제 2시에 딱 시작됐어요. 저는 예매권 2장을 키노라이츠 그 당첨돼 가지고 그 팝콘 팝콘 겁나 투입 팝콘 1,600개 쏟았어. 저 2,000개는 안 됐잖아요. 1,600개 쏟아서 됐어. 그래서 그래 1타로 그러면은 센 거 하자. 어차피 배지면도 힘든 거. 제가 네네. 배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클라우드 GB 이런 거 그런 한번 해보자.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딱 해서 클라우드 딱 됐어. 이거 GB가 딱 돼가지고 괜찮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카드로 예매를 이제 저는 가예매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맞아요. 카드가 좀 땡 하면은 카드 눌러서 번호 눌러서 자리는 잡혀. 진짜네. 맞아요. 자리는 왜 잡히네. 근데 이게 딱 그 결제 버튼 누르니까 카드 번호 다 입력하고 이게 돌아가 뺑글뺑글 돌아가더니 언제 끝나는지 모를 정도 무한의 시간을 가더니 타임아웃 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예매 북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예매 코드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렇죠. 다 준비하죠. 예매 코드 다 넣고 그렇죠. 그거 클릭 그 다음에 이제 1명 2명 선택해서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좌석 배치도가 떠요. 그럼 그거 클릭하고 카드 번호를 일일이 넣어야 돼서 예매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게 빠르니까. 그렇죠. 복부 타면 돼요. 네, 미리 맞아요. 적어놓고. 근데 카드 번호를 다 넣고 그 유효기간 다 넣어야 돼.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선택도 다 됐어요. 좌석도. 근데 딱 누르면 한 2분 이상 오래 걸려요. 근데 원래 그래도 원래 통과는 되는데 멈춰서 다시 돌아가요. 그럼 다시 하면은 또 그 자리는 또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자리가 또 계속 실시간 눈에 띄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아가지고 그때 저도 그게 제일 같은 일이. 이번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기 전부터 몇 개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좀 놓쳤는데 뭐 안으로는 뭐 개봉한다니까. 안으로 저기 개봉해서 같이 또 얘기 나눠야 되고. 네 맞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기 뭐야 저 룸넥스트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사실 그래서 이번에 네. 차라리 매진이 되면은 매진 됐네 딴 거 선택해야지 하는데 이게 계속 내가 보고 싶은 게 계속 잡히니까. 맞아요. 그게 또 짜증났어요. 맞아요. 잡히니까 아무튼 안 잡히고 그냥 매진입니다 하면은 차라리 마음이 와도 그냥 그쵸. 매진이구나 다른 거 하면 되는데 계속 그거에 한 영화만 신경 쓰니까 나머지 다 이제 놓쳐버려 도미노처럼. 그리고 이선자가 거의 안 떴어요 이번에 저는. 그래서 뭐 무난하네 하는데 결제가 안 되니까. 뭐 일단 희망 고문.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긴 거는 중복 결제가 돼가지고. 맞아요. 부국제에서 문자 왔어요. 어. 죄송하다고. 언젠가 취소될 거라고. 수요일까지 취소해준다 했나? 언젠가요? 언젠가 제가 한 말이고. 그거 제가 한 말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인터넷이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키노라이츠 방을 보니까 다 똑같은 다- 현상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차라리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만 당할 순 근데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예매권은 거의 다 된 거예요. 맞아요. 예매권 문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매권은 거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저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2년 전이었나? 2년 전 부국제가 아마 예매권이 안 되고 카드가 됐어요. 맞아요. 2년 전 무국제가. 그래서 그래서 난리 좀 약간 났었죠. 제매 또 열어주고 배지를 맞아요. 줄여가지고 제매 더 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번엔 또 반대로. 이번에 반대가 됐어요. 카드가 안 되고 씨. 그래서 저 아까 이제 영화 뭐 보셨냐고 물어봤었는데 네. 저는 4일 갔다 왔거든요. 네. 갔는데 좀 무난하게 6편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이게 하루에 3편씩 보면 좋은데 네. 여자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까 음. 좀 쉴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저녁도 그쵸.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한데 그쵸. 영화 너무 늦게 끝나니까 4회차를 맞아요. 보면은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2편 하루에 한 2-3편씩 보고 한 편씩 이렇게 배치했는데 네. 저는 첫날은 일단 마지막 해녀들 그 애플에서 이제 개봉할 공개될 공개됐죠. 됐을 거예요. 아, 됐어요. 어, 다큐멘터리. 한국 영화 다큐멘터리인가요? 아마- 아니죠. 이게 한국계 감독이 네, 다큐멘터리라서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의 비욘드 해녀분들. 유토피아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원래 볼 생각이 없었죠. 왜냐면 개봉을 하니까. 어제 네. 공개되니까. 네, 그래서 아, 안 볼라 했는데 네. 이날 뭐 놓쳐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네, 울며겨자 그거 좀 했었고. 뭔가 자리가 좀 그래서 공개되니까 좀 예매가 쉬웠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좀 쉬웠어요. 그래서 이걸 했었고 두 번째 날은 폴포트와의 조우 기자님이 같이 봤었고 같이 봤죠.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네. 그랬고 일본 영화 나홀로 여행하기라는 거 음. 봤었고요. 그리고 아이미타가이라는 일본 영화도 하나 봤었고 그다음에 그녀의 이름 CC라는 다큐멘터리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라는 영화 이렇게 6편을 봤습니다. 6편.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마다 영화제를 즐기는 방법이 다른데 네. 뭐 배우분들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냥 한번 그냥 뭐 대중적인 영화를 미리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부국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냥 수입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영화를 주로 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영화 주로 보는 편이고 추가로 좀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즐기는 편인데요. 아, 그래서 제가 올해 그래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작품은 제가 아예 선택도 안 해놨어요. 근데 그 뱀은 아마 저거는 개봉 안 할 건데. 뱀은 아직 뱀은 뱀은 아직 수입 안 됐어요. 안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봤고 그래서 보고 싶어도 개봉할 것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서브스턴스였죠? 서브스턴스는 어차피 개봉하니까. 네, 하니까 그것도 신경 안 썼고 근데 봤던 것 중에 일본 영화 특히 좋았는데 아이미타가이와 나홀로 여행하기가 단점이 분명한데도 아이미타가이 같은 경우는 와 이렇게 다정한 영화를 오랜만에 본다. 그 따뜻한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과할 정도로 들어가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았어요. 요즘 시대에 너무 불편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한 사실을 다루는 게 많은데 이렇게 다정한 시선을 계속 보면서 참 그게 좋았었고. 근데 아이미타가이는 아마 개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네. 배우가 배우 때문에, 그쵸. 누가 나오는데요? 크로키하루 그 오키쿠와 세계에 나오고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올 정세리 거예요. 직자에 네. 나왔고 이게 네. 이 배우 때문에도 개봉할 것 같아. 네.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말 이치코 그 아키코였나요? 제가 그런 작품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작품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보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갔었고 그리고 나홀로 여행하기가 유호 이시바시라는 감독님 작품인데 그 아침이 오면 공허해진다. 라는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 이게 세 번째 나홀로 여행인데 그 영화 되게 좋게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못 봤는데 저는 그 여주 때문에 보고 싶었어요. 카르타 에리카가 네. 사실상 장편 데뷔 다시 이제 돌아온 복귀작이었죠. 네.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거 아직 못 봤는데 네. 그래서 전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각본이 너무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문제지? 왜 전 심지어 보면서 사랑을 안 해본 분이 각본을 써서 이게 사랑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각본을 썼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아까 부국제에서 되게 극찬했었던 작년 일본 영화제 극찬했던 작품을 쓰신 분이 이번에 그걸 또 쓰셨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고 네. 촬영이 진짜 독특했어요. 촬영 감독님이 제가 다음 작품이 궁금할 정도로 촬영 감독님 오셔가지고 GV에 참석하셨는데 네. 되게 젊으신 남성분이셨는데 네. 일부러 젊은 감독을 기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촬영 기법 자체가 궁금하다. 앞으로 더 보고 싶다라는 분에서 제가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작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좀 이치코라는 작품이에요. 그 제가 작년에 부국제에서 봤던 일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작품이고 스시사키 하나가 주연인데 이거 좀 개봉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그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보셨던데. 네, 저 너무 좋았어요. 그 영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호나스 트루에바 감독인데 제가 이 감독님 작품은 저거 봤어요. 어거스트 버진 봤었거든요. 저도 그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드론만 봤어요. 네,
궁금하네요. 이게 뭔가 철학자 얘기들이 엄청 많네 뭐가. 철학자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철학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네. 이 영화 자체는 한 15년, 14년 정도 사귄 커플이 아.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럼 우리 헤어지자고 그냥 네. 결별을 하자고 아.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아 네.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그건 안 하긴 하는데 그 여자 측 아버지가 항상 헤어짐을 기념하는 파티를 해야 된다. 이별 파티도 되게 그게 그런 걸 왜 하지?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이 두 사람이 주변 전화를 해서 야 우리 헤어지기로 했어. 오늘 파티하니까 와. 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재밌겠네. 재밌겠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철학자 이야기나 심지어 트위포 감독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도 있고요. 옛날 둘이 여행했을 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영화적으로도 그러니까 영화나 삶이나 어떤 예술에 대한 이 감독이나 각본가가 갖고 있는 태도 자체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손에 꼽겠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입니다. 신기하네요. 괜찮으시죠? 네, 해줬습니다. 네. 궁금해지는데요? 감독이 아니고 기자님 괜찮으시다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죠? 네, 자꾸요. 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실 여러 작품들을 봤지만 저는 이제 가장 기억나는 거는 네. 사실 평은 이제 아마 호불호가 더럽게 갈리고 저 5명이 나왔던 영화 중에 사스카치 컷의 선셋. 그 난리 났었죠. 오, 어떤 영화죠? 그 빅풋신 나오는 이제 빅풋의 1년 일상. 이런 건데 네. 수입 확정됐어요. 그래서 진짜요? 수입 확정됐는데 네. 이제 수입 관계자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끝나면 나눠주는데 네. 그 이제 티켓 꽂는 거 홀더 나눠주시는데 뒷면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설문조사 보면은 느낌 싹 있잖아요. 본인들도 이거 왓챠 PD도 반응이 그런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수입하셨대?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약간 불을 찾아서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약간 느낌은 불을 찾아서 하거든요. 약간 그래요? 대사가 없고 이제 아무런 대사 없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들의 삶 이제 이 가족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초적이에요. 정말 이 가족이 분뇨를 싸지르지 않나, 그냥 대놓고 하지 않나. 이게 아무래도 빅풋이다 보니까 좀 더 유인원적으로 이게 대놓고 나와요. 너무 자유분방한. 너무 자유분방해서 아마 중간에 좀 5분 정도 이상이 나가셨어요.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 계속 보게 되니까 좀. 5분.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나 나가셨구나. 약간 이거는 부산이 아니고 부천이 더 어울렸어요. 이해했어요. 부천이었으면 이거 좀 사람들 재밌게 봤을 거야. 안 나갔을 텐데. 부천이었으면 오히려 들어왔을 텐데. 부산이어서 이게 조금 왜냐면 보이즈 오프레이드도 부산이었죠. 부천이었죠. 부천이잖아요. 아마 그랬던 거. 부산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감독님이 이제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아리에스터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또 제시 아이젠버그가 또 이제 분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이거 제시가 나와요? 네, 제시 아이젠버그가 사실 이게 분장석 후보군에 있던 게 왜냐면 누군지 하나도 못 알아봤어. 진짜요? 진짜 특수 분장 때문에 누군지 하나도 못 알아봐가지고 나 제시 아이젠버그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번에 부국제 때 제시 아이젠버그가 감독한 작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 내년 개봉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봤죠. 개봉하면 보려고 안 봤죠. 개봉한 줄 알아서. 개봉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워낙 인기 때문에. 근데 방금 그 이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화제에서 힘들면 나가시는 거. 저는 이번에도 저 나가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세네 번 정도 나가셨는데 그녀의 이름 CC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최악 오브 최악이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술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고 자기 친구를 이제 찍는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근데 좀 저는 그 태도 자체가 되게 그 시선 자체가 너무 불편했었어요. 예술을 다루는 방법 자체도 그렇고 성의 없어서 불편한 건가요? 아니면 방향성이 나랑 완전 다른 방향이라서 그런 건가요? 방향성이 저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을 너무 세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감독이시고 그 친구를 찍는 건데 그 친구 감독님이 제가 심지어 GV 때 제 여자친구가 물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혹시 그 CC라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찍었냐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관객이 보고 욕을 할 수 있는 저 인물을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안 좋게 그리셨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그리셨군요. 네, 근데 그게 감독님께서는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걸 만약에 중립적 태도로 다큐멘터리를 찍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편파적인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공감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가장 긴 영화가 다잉이었나요? 다잉이 아마 3시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4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뉴의 즐거움이라고 그 미슐랭 받은 식당 프랑스 식당의 다큐를 순간 축구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메뉴가 아니고 메뉴. 메뉴. 예. 메뉴. 네. 네. 그래서 이때는 많이 나가셨는데 네. 끝까지 4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그게 아마 작년 부국제 최고 긴 영화였어요. 4시간. 네, 4시간 넘었던 걸로 아는데 박수를 치잖아요, 부국제 가면은. 네. 근데 약간 그 박수가 영화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깼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견뎠다. 이러는 게 있어서. 아 근데 그런 이 감독님 생각합니다. 프레드릭 와이즈 감독님이 은근히 긴 영화 많이 만들어요. 네, 많죠. 그 와이즈만 옛날에 부산에서 또 상영되는 작품들 시티홀. 아. 그게 4시간 30분짜리. 아,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좀 길게 찍으세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정말 제가 거기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체험적 순간을 주기 때문에 많이 즐겁게 봤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 분야에 저도 이제 아카데미 때문에 쑥 정리하잖아요. 평론가 쪽에서 이 작품에 상을 준 것도 있긴 있어요. 일부 한 평론가 협회에서는. 괜찮았던 영화로 그 부분에도 생각합니다. 있었고 아무튼 그런 영화였고 아무튼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정리를 하자면 내년에는 이제 30주년 30회를 맞기 때문에 맞아요. 아시아 지역 영화 섹션을 경쟁으로 돌린다. 진짜요? 네네. 아시아 부분을 오. 경쟁 영화제로 한번 해보겠다고 본격 경쟁 영화제로서 아시아 지역 영화. 아, 해외처럼요? 네. 오. 네, 오히려 이제 오히려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경쟁 부문을 원래 비경쟁 영화제인데 지금까지 그쵸,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맞아요. 경쟁 영화제로 이제 아시아 쪽 지역으로 한번 신설을 해보겠다. 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내년에 9월 달에 한다. 확정 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걸로 확정됐으면 10월 초가 사실 황금 연휴예요. 맞아요. 모든 게 다 꼈는데 이제 추석까지 껴버려가지고 일주일이 넘는데 이 황금 연휴에 추석까지 껴버리니까 추석을 일단 피해하자.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그리고 것 같아요. 또 전국체전이 또 그쯤에 부산 지역에서 또 열리기 때문에 음. 안 그래도 홍보를 올해는 경남에서 하고 내년에 아마 부산 지역에서 하나 봐요. 그래서 네.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피하게 됐다. 또 숙소도 전쟁이잖아요. 네, 아우. 네 숙소 맞아. 이거는 숙소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되면 황금 연휴기 때문에 더 비쌀 거예요. 힘들 그래서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피해서 또 교통도 그렇고. 맞아요. 왜냐면 추석이면 왜냐면 또- 추석 때문에 애초에 KTX 전쟁인데. 맞아요. 무조건 너무 힘들 전쟁인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을 이제 포기하는 걸로 연휴를 포기해서 그 대신 연휴가 없어요. 그 대신 이 다음 내년에는 영화제가 연휴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잘 연차를 잘 미리 좀 준비를 하시던가 맞아요. 그래야 될 하시는 것 게 좋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수한 사실 이제 이걸로 넘어갈 건데 네. 올해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영화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광고가 하나씩 나옵니다. 네. 시작할 때 광고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네. 봤어요. 샤넬 샤넬 광고. 광고가 어. 이제 브래드 피트랑 빵형이랑 빵형이랑 페넬로페 크루즈랑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광고 봤어요. 네, 맞아요. 남과 여 네. 패러디하는 거. 근데 전 좋았어요. 좋은데 네. 넣으니까 지겨워. 저 15번 봤잖아. 그쵸, 이게 마지막부터 이제 그만 보겠지. 미디움 레어. 나 진짜 서울 올라가면 미디움 레어 먹겠다고 했는데 진짜 언젠가 먹을 거야 진짜. 미디움 레어로 진짜 썰어 먹을 거야 나 진짜. 미디움 레어 썰고 방 있냐고 내가 말하고 싶어. 남는 방 있냐고. 맞아요. 그 남는 방 있냐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그 골탕으로 골탕이 장난기가 아니라 아니요. 그게 네. 남녀가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냥 우연찮게 만난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남과여는 어차피 그런 그 약간 불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식당을 가서 네. 뭐 스테이크 주문하고 뭐 주문하는데 그 웨이터 분이 그러니까 여성 그 하시는 분이 되게 까칠하게 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빵형이 저분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라고 기분 했어요. 좋게 했구나. 그래서 일주일 제가 까먹었어. 여배우가 방은 있냐고.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방을 해서 본인들이 가겠다는 게 되게 플러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너무- 로맨틱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저는 그 좋았거든요. 저는. 너무 웃겼어 그래서. 음. 그래서 아무튼 그것만 15번을 봤고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샤넬이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줄지는 않았대요 덕분에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았대요. 왜냐면 이런 다행이다. 광고나 아마 그래서 이제 고심하는 건 내년에도 더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어차피 이제 광고를 좀 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일 수밖에 없는 칸 영화제도 보면은 다 광고로 그래요? 그럼 칸 영화제도 예산이 줄고 있는 예산이 건가요? 줄는 건 아니고 이제 국가의 지원을 못 받을 때는 이제 광고를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은 얘는 뭐가 있을까? 뭐 저는 아마 제 생각에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
그걸 활용할 다 수도 그런 게 있겠구나. 있지 않을까요? 내 있을 수 생각에는. 있죠. 왜냐면 맞아요. 그걸로 쇼케이스잖아. 네. 그거 쇼케이스. 제가 왜 한국 영화 쇼케이스 부분이 왜 생겼나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국 영화 쇼케이스가 새로 생긴 작년 프리미어. 네, 한국 영화 맞아요. 프리미어라고 이제 생겼죠. 또 뭐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것도 왜 생각해보니까 상업 영화들을 틀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홍보회장 플러스 이제 좀 약간 뭔가 그런 거 틀을 때 좀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아요.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광고를 더 태우는 방법 그거를 좀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그 K&N 건물에 있는 홍보물 네네네. 저희 보셨잖아요. 이제 전란 있고 지옥 네네.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건물주에게 준 돈이지. 네. 아 그래요? 영화제랑 상관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K&N 건물 그 건물 아. 쪽에 이제 준 돈이지 우리 예산이야 우리 예산으로 받은 그게 아니라고 아. 정정을 해달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넷플릭스가 이제 부국제에 이거를 돈 태운 거다. 아 부국제 돈 태운 거다. 아니었구나. 이거는 이제 그 건물에 태운 거다. 왜냐하면 K&N이 그 영화전당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야외 저는 바로 항상 네. 담배 피러 그쪽으로 가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거기 있어요. 그 수박도 꽁- 있고 예, 꽁초도 다 이렇게 공간 돼 많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영화전당 그리고 이제 소극장이나 중국장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건물이 보여요. 갈 수밖에 없는 네. 위치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너무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전란이랑 광고판을. 지옥이랑. 딱 반반 해가지고. 어. 그래서 야, 이거 왜냐면 뭐지? 매해마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건물 거의 다 가리지 않았나요? 네, 다 가렸죠. 그쵸? 야, 하부는 건물을- 거의 다 가리는 몇 층을 다 네. 가리는데 이거를 돈 좀 받았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런 이거는 이제 거구나. 건물주 쪽으로 이제 했다. 좀 실망이네요. 뭔가 넷플릭스가 OTT지만 음. 극장을 위해 우리 한국 영화제를 위해 뭔가 한 줄 알았는데 근데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기자들 초청해가지고 다른 행사를 했죠. 언제나 내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해마다 이제 굿즈를 받는데 이분은 작년에 제 거 그거 탐나가지고 약간 아니 바람막이 너무 이뻐요. 넷플릭스 바람막이. 올해는 비가 이제 중간에 또 태풍 때문에 올 수도 음. 있긴 해. 이게 와서 그런지 우비를 준비하셔가지고 넷플릭스 오. 깜장 우비. 와나 내는 노고 박혀있는. 야 이거 나중에 비 오면 입고 다녀야겠어. 아니 그 바람막 너무 이뻐요. 바람막이. 네. 그리고 올해는 그거 좋고 내년에는 뭘 줄지 모르지만 아무튼 매해마다 넷플릭스가 참 재미난 걸 주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내년에 영화 라인업을 공개를 했어요. 보통 벌써요? 영화 라인업을 이제 보통은 CJ나 이런 음. 배급사들이 주로 이제 어떤 밤 행사해가지고 음. 하는데 CJ는 사실 2편밖에 없었어요. 내년에 공개하는 영화. 맞아. 저 그거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와, 저 심지어 충격이었어, 충격. 하나는 올해 개봉하려다가 넘긴 거예요 또 11월에 개봉하려다가. 만약에 올해 했으면은 한 편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네. 원래 그 유나 씨 나오는 그 네네네네. 영화, 네. 그게 11월에 됐다가 넘긴 거 내년 넘긴 거 아. 그거 하나랑 뭐 또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제작 투자 참여한 거 그 뭐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그거 신작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네네네. 그거 리메이크. 야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자체 제작이 아닌 거잖아. 네. 그럼 진짜 2편밖에 없는 건데. 와 세상에. 쉽지 않네요. 야, 하나가 진짜 이제 그거죠. 그 박찬욱 감독님 신작. 이제 이렇게 야 이거 옛날 같으면은 한 2017년 때만 저 처음 시작해도 어떤 밤 행사 가면은 한 8편 10편 정도의 라인업 쫙 들고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각 영화 배급사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했거든요. 이때 라인업이 이제 세세히 이제 공개됐는데 맞아요. 오히려 넷플릭스만 이제 제대로 쫙 이제 부산 라인업을 딱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 라인업 좀 이제 흥미로운 게 저 기사화를 했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애니메이션 영화도 껴 있어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그중에. 뭐요? 그 옛날에 잠시만요. 넷플릭스. 다른 얘기 없을까요, 이하우님? 네. 넷플릭스 그 봉준호 애니메이션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대감을 여기서 풀지 마세요.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해가지고 이제 행사였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계시록 이제 연상호 감독 신작 계시록 있는데 이제 류진열 씨가 나오는 이제 그리고 약간 넷플릭스에서 CG가 안 쓰는 좀 시네마틱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왜냐면 그동안 연상호는 솔직히 CG를 많이 좀 했다가 망한 영화 좀 있죠. 번복을 했죠. 꽤 많죠. 대표적으로 정의가 있죠. 뭐 반도도 그랬던 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종 사건의 범인을 단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 믿는 목사와 죽은 동생의 환행에 시달리는 실종 사건 담당 형사가 각자의 믿음을 쫓으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제발 사이비 같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내용 보면 약간 사이비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품으로 영화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G를 잘 안 쓴다는데 유진열 씨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고백의 역사라고 남궁선 감독이 10개월의 미래로 주목을 받았죠. 10개월의 미래 남궁선 감독의 상업 영화인데 이게 이제 나오고 공명씨 신은수 씨 아마 청춘 로맨스 영화이고요. 또
변성현 감독이 이제 확실히 넷플릭스 쪽으로 많이 넘어왔네요. 이제 변성현 감독님 너무 좋아합니다. 길복선 이후로 네. 넘어오셨는데 굿뉴스. 굿뉴스. 근데 약간 이게 내용이 약간 그건 비슷한 것 같은데 1970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납치된 비행기를 착륙시키고자 한 자리에 모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 하이제킹 아닌가요? 하이제킹 반대편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약간 오. 하이제킹 반대편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이제킹은 비행기 내부고 이거는 그쵸. 외부. 아 외부? 오. 그 시선은 좀 신선하긴 하네요. 궁금하네요. 아무튼 또 이제 이번에는 설경구 배우를 불안당 처음 만나서 약간 빳빳하게 펴겠다는 일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심하게 구겨놓고 싶다고. 류승범 배우님 나오시네요. 네, 아무튼 오. 대홍수 이것도 내년에 이제 김병우 감독의 신작인데 더 테러 라이브랑 PMC 더 벙커. 너무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김다미 씨, 박혜수 씨가 나오는 약간 지구 이제 대홍수가 나가지고 지구의 마지막 날에 약간 콘크리트 유토피아 비슷하겠네요. 거기 아파트 하나만 이제 거의 물에 잠기가는 아파트 속에서 서투니까 그러네요. 약간 콘크리트 유토피아 느낌 나고 또 사마귀 이거는 이제 길복순의 스피오프예요. 맞아요. 길복순 세계관 네. 거기 이름만 나오는 약간 사마귀라는 뭐 이름만 등장하고 휴가 간 사마귀 그 사마귀 이야기. 꽉한 사마귀. 김시현 배우 나오잖아요. 네, 미션 배우가 이제 김시현 나오는. 배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별에 필요한 네 이거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이별이 아니고 이별에 한지원 감독님이 사실 저도 이제 첫 작품을 언론사에 때 봤어요. 2015년 1월달이었는데 그때 뭔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지원 감독님 썬댄스 영화제 그때 이제 초청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한국 영화 애니메이션은 썬댄스 영화제 들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인 이제 작품이 왜냐면 또 넷플릭스니까 가능하다. 왜냐면 뭐 어떻게 이런 장편 영화 넷플릭스가 아니 이거 배급을 해주겠어요? 어떤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그거 맞아요. 어떤 배급사가 이런 심지어 애들용도 아니고 애들용도 아닌 거를 어떤 곳에서 배급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김태리 씨와 홍영 씨가 실사 촬영부터 목소리 캐스팅까지 같이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한정환 형님이 작년에 그 여름이라는 맞아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최은영 작가님 단편 중에서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편이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단편 시리즈를 영화로 한 번에 좀 묶어서 개봉했어요. 네, 한 10편인가 6편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단편 시리즈인데 네네네. 좀 짧은 시리즈물인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10편 1시간 좀 넘는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마지막 84제곱미터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감독인 김태준 감독의 신작인데 요거는 이제 84제곱미터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 우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스릴러다라고. 그렇군요. 네.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작품이 스마트폰이고 이번 작품은 집을 소재로 하니까 이런 점이 넷플릭스 시청 궁합이랑 잘 맞지 않냐. 그러네요. 그날 기자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라인업을 아무튼간에 지금 유일하게 행사 열고 공개한 게 넷플릭스가 그러면 거의 사실상 유일하다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공개한 거는. CJ는 그냥 자기네 이제 앞으로 방향 얘기하면서 드라마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넷플릭스는 오직 영화만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상황이 역전된 게 보이네요. 네, 상황이 역전된 거죠. 네, 그만큼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할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개막작도 많이 많았죠. 맞아요. 그렇죠. OTT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개막작으로 하느냐라는 게 많았죠. 그게 제일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박강수 이사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결산 기자회견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영화제가 개막작을 좀 더 쉬운 영화를 한다면 어려운 영화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의견을 전한 적은 없지만 내가 직접 정한 건 아니다. 발을 빼네요. 집행위원장도 굳이 의미를 둔다면은 이런 작품도 개막작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좀 더 폭넓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거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독립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할 예정이고 기조가 변한 게 아니고 올해는 특수성 있게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디까지나 독립영화 중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개막작으로 전란을 일단은 포지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란이 저희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잠깐 짧게라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까 해서 두 분의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보고 오시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전날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급하게 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저도요. 그렇죠. 저 피곤해요. 네, 많이 힘든데 어쨌든 그 전란이라는 영화는요. 바로 어제 2024년 10월 11일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OTT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해서 그렇죠. 화제가 된 영화고요. 맞아요. 연출은 심야의 FM을 만든 김상만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임진왜란 시대 때 양반집 아들인 종려라는 친구가 그 집에서 노비로 있는 종려의 몸종인 그 천영이라는 친구와의 우정과 갈등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너무 별로라서 지금 별 1개 반이었네? 네, 1개 반 줬습니다. 오. 네, 1개 반을 줬고 평도 그렇게 적었거든요. 전란이잖아요. 네네. 전혀 새롭지 않은 계급 설정, 난감한 톤앤 매너. 요즘 뭔가 폼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이런 재미도 칼춤 추는 봄이 네, 오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좋은데요? 우리 방송을 위해서는 아주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통의 가족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계급 설정이 새롭지가 않아요. 늘 맞아요. 그 상위 계층은 이기적인 악마, 누구 뭐 진짜 악마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고 뭐 하층민은 다 정이 넘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지 하면서 정이 넘치고 이 설정을 벗어나질 않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감한 톤앤 매너라고 적은 거는 이 톤앤 매너가 되게 무겁잖아요. 네네 맞아요. 계급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무겁게 다루고 있고 게다가 선조까지 등장을 해버리니까요. 역사적인 문제가 그 진지하게 펼쳐지는데 여기 톤앤 매너가 너무 오락 영화처럼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그 일본 그 장수랑 네네네. 그 강동원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1대1로. 네네네. 1대1로 싸우면은 솔직히 순간 0.5초만으로도 그 판가름이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김신록 배우가 막 말을 해요. 그러면은 뒤돌아봐가지고 알았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그 사이에 이미 죽이겠다는 생각이 할 정도로 맞아요. 너무 그냥 이 영화가 되게 가벼운 오락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하. 그런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그 강가에서 얘기했던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돌 맞아요. 위에서. 네, 돌 위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그 전 싸움도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강동원이 하는 행동은 맞아요. 그 사이에 밀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에 고개 돌린 건 좀 의아했어요. 네. 그런 지점들이 이 영화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려고 하다가도 이거 오락 영화잖아. 이거 오락 판타지야. 그렇게까지 뭐 접근할 필요 없어라고 톤앤 매너를 바꿔버리니까 몰입이 쭉 깨지더라고요. 만약에 박찬욱 감독이 연출했으면 그 톤앤 매너를 좀 더 정했을까요? 맞아요. 박찬욱 감독이 했으면? 네, 정했을 것 같고 이 영화가 저는 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이 영화가 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말로 설명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전 통역사분이 전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동원, 박정민이 아니라 통역사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다고 합니다. 저렇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렇다고 합니다. 발 잘렸는데 네. 그거를 아니, 말하고 이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발이 잘렸으면은 나는 이제 죽으니까 최대한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직업 정신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수많은 시청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귀감이 되는. 그래도 댓글에 그거 있더라고 반응 중에. 네. 내가 일본어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로요? 진짜요? 와 진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 영화가 너무 오락물이고 나 오락물이에요라고 말해버리니까 가볍게 처음부터 가볍게 갔으면 전우치나 이런 영화처럼 맞아요. 뭐 외계인이나 외계 플러스인처럼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진지하게 가놓고 막 우당탕탕. 약간 강동원 씨 나오니까 약간 분위기는 약간 네. 약간 최근에 보면 천박사라든지. 맞아요. 약간 전우치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군도 같은 영화를 기대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군도는 저 재밌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저도 재밌게 괜찮았어요. 봤어요. 약간 군도의 톤앤 매너를 보고 싶었던 관객이라면 조금 맞아요. 의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저도 그럼 제가 요 이야기 받아서 더 해보자면 그냥 저는 오히려 총평 전에 그 어제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그 필름덤즈 창립했던 친구 전화를 했었는데 전람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어떠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친구의 말을 좀 하자면 군도와 남한산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그 톤앤 매너로 비슷하게 해서 이게 정말 그냥 군도처럼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남한산성도 갈 수도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남한산성 바이브를 더 좋아해요. 그 무드를 훨씬.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는데 너무 이제 말 그대로 오락물처럼 네. 팝콘 무비가 된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총평을 하자면 저는 그냥 무난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쉬운 잘 게 나갈 수 있었어. 예,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적으로 그 네.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소재가 정석 테크로 가면 저는 뭔가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죄도시처럼 아.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네. 그냥 뻔한 거 그냥 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오히려 좋아요. 파일럿도 저한테 마찬가지였고. 오. 근데 정석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는 작품이 정석으로 가면은 너무 그렇지, 아쉬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되게 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그쵸, 많아요. 쉬운 선택. 네. 그래서 전난이 저는 그 후자여서 아니 그 천연과 종려가 네. 서로 오해하고 이런 게 너무 무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어요. 네, 그냥 오해했다. 맞아요. 넘어가요. 그냥 이게 충분히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신에 그런 오락적인 부분, 그런 칼싸움 같은 거는 저도 괜찮게 봐서 이건 스크린으로 보면 재밌겠다. 큰 화면을 보거나 사운드 좋은 관에서 보면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느낌이었죠. 약간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저도 네. 무난하게 본 거는 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청불 사극 영화들 보면은 청불이었죠. 네, 청불 사극 등급의 이제 사극 보면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노출을 보여주거나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걸로 홍보 마케팅을 하죠. 그 당시에 노출 했었죠. 홍보 마케팅. 네. 저도 이제 항상 기자실 때 보면은 많은 후궁에 뭐 이런 영화도 있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출, 뭐 배우예요, 뭐 주연 배우의 주연 배우 노출. 노출 맞아요. 얘기로만 도배를 합니다. 영화 내용은 없어. 영화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노출에만 몰입하거나 아니면 정말 순수의 시대처럼 순수의 시대 그래 대표적으로 순수의 시대가 있네요. 네. 그것도 이제 자극적인 영상에만 몰두했고 음.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그 한계를 넘어선 것까지는 저는 좋았어요. 거기 그런 2010년에 나왔던 진짜 저는 좀 실망했던 청불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맞아요.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거보다는 좋다. 음. 다만 네. 한계가 있다. 그 거기 한계 넘었지만 또 하나의 한계가 더 있다. 맞아요. 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아마 시각인 것 같고 일단 네.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별이 뭐 한계든 뭐 세계 많이지만 한계 많이든 뭐 거기는 공통적인 것 같고 그러면 저도 이제 어차피 아직 등록 안 했는데 저도 세개 줄. 세 개. 네네. 그러니까 무난했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 같고 다음 이제 캐스팅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래서 강동원 씨 캐릭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천영. 천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모든 행동이 다 이해되는 캐릭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석적으로 가니까 네. 뭔가 관객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이해해보고 싶고 궁금해서 더 뜯어보거나 이게 없이 그치 저거 그치 계속 그 바이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뭐 무난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린 시절 양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쵸. 일순간 조선 최고의 무신 집안에 몸종으로 들어가서 외아들 종려와 함께 자라면서 이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본래 양인 신분으로 되돌아가자 고군분투하는 캐릭터고 임진왜란을 일어나니까 이제 천영이 전공을 세운 자는 면천시켜 준다는 이야기 희망을 품고 일병이 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도망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 강동원 씨 볼 때마다 그렇게까지 뛰어나다는 생각은 늘 안 하거든요.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강동원 배우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엄청나게 도전을 해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계가 있음에도 막 보여서 안타깝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 부분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는데 그 군도 때처럼 그 도복을 입고 액션을 할 때 그 맞아요. 쾌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너무 있죠. 멋있고 벌써 10년 된 영화네 군도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의 설정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노비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은 위치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렇죠. 올라가니까 거기서 오는 쾌감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일본 그런 맞습니다. 설정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 전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어요. 강동원이 처음부터 노비면은 처음부터 노비를 너무 안 보이니까 맞아요. 그래도 위에서 떨어졌다 하면은 조금 그래도 아,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그 마차피디의 최고 이제 코멘트 중에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 저기가 노비가 강동원이고 저기가 이제 박정민 씨라고. 맞아요. 이게 아마 제일 높을 걸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민 씨 가면은 이제 아무튼 무신 집안의 외아들인데 계속 네. 무예 연습 때마다 실수하고 함께 무예 연습한 잘하는 이제 천영에게 우정을 품고 이제 급제에 나선 천영을 면천하고자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실패하고 천영의 증오를 사게 돼요. 그리고 선조의 최측근 무관으로 선조와 함께 피난을 가던 중에 천영이 집 탈출하면서 자신의 일가족을 모두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배신감에 휩싸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쉽냐면 저는 박정민 배우님의 연기가 아쉽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이 캐릭터를 다루는 감독의 태도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종려가 어렸을 때 몸좀 회초리 맞는 장면 보면서 힘들어하잖아요. 네. 종려 자체가. 네. 그리고 천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아무리 부인과 자식을 천영이 죽였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걸 봤으면. 근데 너무 쉽게 뭔가 감독님이 각본도 이제 박찬욱님이 쓰셨지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돌아서겠지. 그냥 가장 쉬운 일. 그만한 일이니까 당연히 돌아서지.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굉장히 엄청난 복잡한 서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너무 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게다가 각본 제가 그 엔딩 크레딧 각본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이랑 한 분 더 계세요. 네. 누구요? 두 분이 각본을 하셨고 심지어 이 영화의 감독이 김상만 감독님이랑 다른 분이 각색을 둘이서 또 하셨더라고요. 맞네요. 그럼 각색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아마 그 통역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리고 박정민 배우의 그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그렇게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돌아서기에는 말이 그럼 안 돼요. 지금까지 그 아역 배우들이 그 쌓았던 우정들과 그런 것들을 그거 한 방에 날린다고. 차라리 오히려 박정민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친구를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맞아요,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뭔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터졌으면은 관객들이 더 공감을 했을 텐데 맞아요. 이미 막 무슨 팔랑귀처럼 바로 그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 넘어가는. 그리고 차라리 그 아내와 아이에 대한 그 애정도가 깊었다면 그 장면을 넣었어야죠. 그렇죠. 오히려 강동원 이제 아역 배우 역할이 끝나고 강동원 배우가 나왔을 때 또 밤에 칼 연습하러 나가니까 그만 놀라고 했을 때도 그럼 나는 종 부리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동원 편을 들면서 나가는 인물이 그쵸. 그걸 그렇게 한다고요?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박정민 배우가 연기 잘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나올 때마다 만족하고. 근데 이 영화는 박정민 배우 팬이면은 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박정민 배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배역 자체가 워낙 매력이 없는 캐릭터라서 박정민 배우가 살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밀수에서 제가 막 만개고 막 좀 밀수 잘 좋다 이랬었는데 이번 거는 조금 살릴 수 없게 만들어놔서. 그래도 근데 박정민 배우님 연기를 잘하시니까 확실히 그 중간 아주 짧게 나오는 그 뭐랄까 강동원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나 정말 그냥 클로즈업 딱 해서 했을 때는 또 역시 이 부분은 미쳤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짧아요. 그렇죠.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막 분노가 막 터질 듯 말 듯이 한 1초 나오나? 맞아요. 다음 캐릭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는 가상 인물이었고 이제 실존 인물인데 이제 선조를 맡은 차성원 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많은 배우들이 선조를 연기했고 그렇죠. 전 예전에 이제 가장 기억에 근데 의외로 허준에서 나온 선조는 옛날 드라마 허준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전광열 씨 나왔던 허준. 네네. 거기 나왔던 선조는 약간 인자한 임금처럼 나왔어. 약간 포장이 좀 많이 됐었어. 제 기억에 맞다면 거기 임금님도 인자하신 얼굴이야. 역사 왜곡 아닌가요? 약간 그래서 왜곡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었긴 했었어 당시에는. 생각보다 너무 인자해서 막 피난하는 와중에서도 약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역사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 막 듣고 배운 선조는 딱 여기 쪽이 더 많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부터 할까요? 네. 좀 더 가주길 원했어요. 차성원 배우님이라면 네. 지금도 충분히 가고 있는데도 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조를 본인만의 해석으로 충분히 더 좀 극한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안전한 선택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배우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감독의 디렉팅과 편집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차승원 배우 이번 연기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이게 차승원 배우 3부작처럼 느껴졌어요. 3부작. 독전 그리고 폭군 맞아. 그리고 이 영화가 연기가 다 비슷하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이런 캐릭터거든요. 특히 독전 얘기 많이 나죠. 이 3부작 차승원 배우의 비슷한 캐릭터 3부작처럼 보였는데 그 연기는 그래서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폭군 때 차승원이랑 지금 차승원이랑 뭐 연기 좋구나, 좋은데 캐릭터 색깔 자체는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캐릭터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서빈이가 반대로 이 캐릭터는 오히려 약간 밀당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상을 내릴게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밀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궁을 지어야 돼. 궁을 지어야 돼. 궁 짓는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 장면 전환돼서 차승원 배우가 나올 때마다 또 궁 짓는다는 얘기하겠지. 역시나 또 궁 짓는다는 얘기하고 있구나.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강강강으로 간다는 거죠. 네, 나쁜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계속 그 나쁜 나 나빠 알겠다니까. 근데 나 나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근데 전 오히려 그래도 그 계속 지금 이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는 도중에 가장 재밌었던 딱 한 장면은 그 박정민 배우, 그러니까 종려한테 그 죽이라고 죄송해요. 진성규 배우님이 했던 김자령을 치라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상소가 올라오니까 너 왜 그랬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장면은 좀 재밌었어요. 약간 순간 돌아서는 그 느낌? 그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부분.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배우 그리고 세 배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한 번에 제가 다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의병 범동의 김신록 씨인데 이제 여기는 천민 출신의 의병이고 정말 의병장 김자령을 존경하고 따르지만 나라와 조정을 향해서 현시한 좀 이 모습을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고 김자령 씨가 김자령 역할을 한 이제 진성규 씨 이제 의병장이죠. 양반 출신의 또 의병장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에 대한 약간 나라에 대한 충 있었죠. 맞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일본군의 이제 외군의 이제 선봉장 개인신 정성일 씨가 맡았어요. 네. 어떻게 볼게요? 이거 김신록 배우 연기를 제가 거의 사실상 처음 본 거거든요. 예전에 형이 막 너무 재밌다고 뭐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너무 재밌다고 막 보라 그래서 봤을 때 뭐 연기 잘하나 보다 하고 봤는데 그건 제가 띄엄띄엄 봐가지고 제대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김신록 배우 연기. 김신록 배우 연기 이상해요. 왜요? 너무 이상해요. 왜요? 영화 보면서 계속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튀어요. 혼자 연기가. 튄다는 생각을 많이 디렉션의 했어요. 문제인가 그러면? 네, 왜냐면은 다른 배우들은 다 그냥 템포가 대화를 주고 말할 때 템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 천천히 하는 사람 있으면 천천히 말하게 되고 빨리 말하는 사람 있으면 다 같이 점점 템포가 빨라지게 되고 하는데 다 템포가 일정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신록 배우만 갑자기 리액션 없이 혼자 독백하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 연극하는 느낌. 네, 혼자 연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템포로 가고 있는데 김신록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다 잡아먹어요 본인이 그 약간 말하고 해야 되나 자기만의 공기를 다 잡아먹고 대사를 치니까 흐름이 뚝뚝뚝 끊어져요. 이거는 디렉션의 문제네요. 역시 이거는 디렉션의 문제다. 근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 끊어먹는 말 그대로 본인 호흡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 이 캐릭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캐릭터가 그 안에서는 좀 희한하게 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전 또 약간 그냥 괜찮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음 이제 진성규 씨 연기. 저 진성규 배우님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 사투리는 좀 아쉬웠거든요. 그건 많이 아쉬웠는데 저는 뭐 그 연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김자령이 죽임 당하기 전에 딱 혼자서 칼등으로 싸우잖아요. 궁 안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강동원 배우님이 액션이 계속 나오다가 처음으로 김자령이라는 인물이 액션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진짜 멋있더라고요. 칼등으로 깔끔하게 딱 하는 느낌이 전 너무 좋아서 그리고 김성님이 워낙 잘하시고 근데 그 사투리 그 끝에 하는 거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전 뭐 좋았어요. 그래요. 저도 진성규 배우 좋아해요. 진성규 배우랑 저는 조우진 배우랑 너무나 용호 상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배우가 한 작품에서 비등비등하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연기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진성규 배우 연기 좋아하는데 뭐 이번에도 늘 좋았고 근데 배역적으로는 신선했던 게 그 역사적으로 제가 몰랐거든요. 그냥 당연히 해상에는 이순신인데 땅에는 이분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건 잘 몰랐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정보가 없었다가 영화 극 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와요. 그래서 그 땅에서 땅 버전 이순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신 인물이구나. 그 인물을 연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기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신의 정성일 씨. 정성일 씨는 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더글로리 때문에 더 아니 저는 더글로리 사실 안 봐서 저는 저도, 저는 정성일 배우님을 이번 연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저는 순간 평론가님이랑 성함이 똑같으셔가지고 정성일 옛날에 그 얘기 많이 네,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더글로리 때도 많이 나왔어. 진짜요? 아 그러네. 그 생각을 못 해봤네. 아니, 저는 정성일 평론가님 최근에 GB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평론가분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예. 볼 때마다 갱신이 정성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런 우스갯소리가 뭔가 대사가 아니라 코멘터리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코멘트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 저주 그 얘기할 때도 막 그러면서 죽이잖아요. 어? 그 막 무녀가 저주 네, 그러면서 맞아요, 죽이잖아. 맞아요. 얘기하면서 죽잖아. 근데 저는 이분의 갱신 캐릭터는 글쎄요 그냥 일부러 그랬던 것 같겠는데 그 네. 장군이 거의 그 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일부러 같거든요. 중점 맞추라고 한 것 같아요. 맡아서 아예 그 고저 없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가는 느낌인데 전 그게 아쉽더라고요. 거기서 뭐 단순히 이걸 막 기교를 부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글쎄요 그 장군으로서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라는 생각. 지금도 너무 그냥 평평하잖아요. 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 배우 사실상 처음 보거든요. 음. 그 이것도 제 형이 막 그 더글로리 보면서 하는데 정성일도 모르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진짜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이번에 처음 본 건데. 네네. 근데 연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 박정민 배우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배역 자체가 일본인이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분장을 해도 한국 아 토속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본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 부분에서 몰입이 좀 잘 안 되는. 심지어 일본어도 되게 잘 하시고 낮게 이렇게 막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보여주는데 외모가 너무 한국적이라 아무리 분장을 해도 몰입이 잘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풀려고 하는데 박찬욱 감독 코멘트 한번 잠깐만 찾아봤어요. 박찬욱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네. 아주 궁금했어요. 다들 왜 쉼표 해가지고 심지어 중간에 뭐 전쟁 반란인데 왜 쟁하고 반은 빠졌는지. 맞아요. 그 얘기. 네. 자, 이제 먼저 시대상을 담은 제목을 짓고 싶어서 그냥 전란 붙여서 전란을 먼저 떠올렸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전쟁과 반란을 구분한다는 아이디어가 따라왔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난리가 아니라 전쟁, 쉼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반란. 그래서 쉼표가 필요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쟁과 전쟁 이후. 단순히 시기상의 구분이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 또 민중이 입은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 지배계급이 가진 생각. 여기에 대한 민중의 대답이 문제다. 외적을 맞아서 신분을 뛰어넘어 뭉쳤던 조선 사람들이 외적을 물리친 이후에 어떻게 갈라져서 대립하는지 들여다볼 필요를 느꼈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의병들을 주축을 한 반봉건 혁명의 두 단계 원인과 결과를 제목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소제목이 있잖아요. 네. 전이라는 한자에 싸움 말고도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의 결과로서 떨림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데 주목했다. 그리고 그래서 전의 결과로서의 쟁이다. 반란도 마찬가지고 맞선다는 의미의 반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혁명을 뜻하는 란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제목도 그렇고 소제목도 그렇고 모두가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따른다고 박찬욱 감독님은 설명을 했어요. 아이디어는 박찬욱 감독님은 진짜 하여튼 잘해요. 나 진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나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게 지금 뭔가 계속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아. 여기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본인이 해주시지 작품을. 하도 이제 좋았을 텐데. 저기 뭐 동조자도 있고. 네, 많았죠. 해야 될 프로젝트 많아가지고. 네. 너무 아쉽네요 이건. 근데 진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찬욱 감독님이 정치적인 색깔을 안 넣거든요. 근데 넣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6개의 시선이라는 옴니버스 영화에서 믿거나 말더라 찬드라의 경우라는 단편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게 노동자 계급에 대한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작품 안에 정치적인 내 성향을 드러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절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작품이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일단은 정치적 그 이제 뭐가 지지하는 그런 거는 이건 옛날에 밝혔기.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본인이 직접 연출을 안 하고 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제작한 영화 중에 설국열차도 있거든요. 근데 설국열차도 약간 계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마 그 박찬욱 감독님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게 아닌가. 공동경비구역 미술 감독이래요. 김상만 감독이.
동동님 JSA에.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이제 미술 감독 거기 인연이 있으시죠. 미술 처음 감독이 알았어요.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넘어갔다고. 이제 감독으로 이제 입봉한 게 이제 아까 전에 걸스카우트 있고 그다음에 심야 FM. 이렇게. 그러니까 사생결단 때도 미술 감독했었고. 이런 식으로. 사생결단. 사생결단. 아 미술 좋았죠. 네. 임무는 참고로 미술 감독 임무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제가 그때 차승원 씨는 나오긴 했어요. 그럼 그 무서운 건 인연 몰라요. 그 영화가 이제 야구 영화 중에 야구를 직접 소재한 영화는 아닌데 네, 뭔가 야구 영화에서도 이름 많이 들어간 밖에 없는 영화예요. 네. 야구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 맞아요. 그래요? 야구 심판과 톱스타의 사랑 이야기. 네. 오. 고소영 씨, 네, 한국판 임창정 씨. 나땡일. 네. 오. 그래서 진짜 한국의 노팅이 맞아요. 진짜 비슷한 시기긴 한데 네. 지금 노팅이 먼저 나왔어. 네, 한국의 줄리아 로버츠 고소영. 고소영. 네. 그렇지. 아니 진짜. 저는 노팅힐을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장난치는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 아, 진짜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나중에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제 취향이에요. 스포츠부에서 나중에 한번 더 하려고 했던 어. 아무튼 그 영화로 이제 처음에 이제 어. 영화계에 또 입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미술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아 미술 그건 눈에 감독 시절에 보여요. 확실히 네, 눈에 보여요. 네. 그런 게 확실히 보여. 그러니까 미술 때깔이나 이런 건 좋은데 좀 이야기가 조금 그렇죠. 여기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참 저는 그것도 인상적이거든요. 그 어떤 거? 새가 이제 걸쳤는데 외선이 딱 이제 침. 그거 재밌었어요. 그 장면 좋더라고. 그런 거. 맞아요. 처음 그런 거 등장할 좋아하는 때. 거. 네. 그거 다 무심하게 새는 절로 날아가 버리고. 맞아요. 좋았어요. 딱 그 약간 느낌이 그거 딱 그 부산국제 영화제 오프닝 그 영상 그런 느낌이야. 그 바다 있고 갈매기 지나가는 거. 부른. 전 노량 생각도 나던데요. 맞아요. 안 보이고 있다가 뭐 딱 외석이 보일 때. 어디 숨어 있는지 막 안 보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자는 사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서 그냥 시간 딱 2시간 괜찮아요. 투입해서 보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도 요즘에 올해 넷플릭스 영화들 좀 실망했던 작품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네. 이 정도면 그냥 잘 뽑혔어요. 지금 이 정도면 그냥 넷플릭스에서 네. 그렇지만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하고 넘어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기자님.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럼 급하게 빨리 할게요. 네. 그냥 저는 아까 제가 너무 쉽게 간다거나 정석적이라 했는데 저는 특히 대비를 사용하는 방식이 특히 그랬거든요. 네. 천연과 종려의 옷 색깔, 파랑 빨강. 네. 그리고 천연이 왜구랑 싸울 때 종려가 백성을 죽일 때 요걸 대비를 네. 너무 1차원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내내 너무 아쉽고 네. 전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기본적으로 칼싸움 제가 다 만족한다 했지만 그 해무 장면 네. 마지막 엔딩 맞아 엔딩. 이걸 왜 이렇게 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무라는 것과 그 안에서 보이지 않고 네. 소리에 집중하고 움직이는 것들 네. 그에서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아쉬웠어요. 게다가 이 청의 검이라고 막 강조를 하잖아요. 맞아요. 와, 이 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했는데 부러지죠. 거기서 나오는 그 허무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뭔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도구로서는 뭐 음. 진짜로 도구이긴 하지만 도구로서 활용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러졌을 때 네. 거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짧은 검으로 하는 검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 말하려고. 그것도 있고 그 무당이 너는 네 칼에 죽을 거다 해서 네. 일부러 그거를 꽂아서 이렇게 네. 조각을 해서 이렇게 꽂은 것 그거 같은데 너무 촌스러웠어. 맞아. 시작할 때 너는 네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럼 마지 엔딩 때 이 칼에 죽겠구나. 맞아요. 그 너무 노골적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촬영이 주성님 촬영 감독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작품에는 뭐 유령도 있고 범죄도시 원투도 있고 비밀은 없다도 있고. 범죄도시. 네, 원투 범죄도시 그래서 원투요. 촬영이 별로였나? 왜 그래요? 농담입니다. 뭐그 이제 아무튼 과거 이제 촬영부 시절 때는 이제 격이랑 같이 했으니까 올드보이 때도 이제 촬영부 정정훈 촬영감독 같이 이제 촬영부에 진짜요? 밑에서 이제 촬영부 했던 감독님인데 네. 이제 그 감독님도 그 장면을 가장 기대하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해무에서 해무 장면을 세 명이 맞붙는 장면. 아, 제일 촬영하는데 그쵸. 좀 뭔가 쉽지 어떻게 않을 할지 거예요. 좀 감이 안 잡아지 여러 번 테스트를 했고 네. 실내 세트에서 찍었대요. 참고로. 이거를. 그래요? 모래랑 바위 세트해놓고 촬영 안개 띄워놓고 실내에서 찍었대요. 실제 안개를 네. 뿌리고 네, 한 거예요? 안개, 촬영용 안개. 오. 뭐그 뽑는 건 뭐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걸 찍는 게 이제 고생이 많았다고 조용음악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조용음악 감독이 워낙
저기 박철 감독님 사단이잖아요. 아. 박철 감독님의 작품들에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네네네. 조용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감독의 의견을 받고 이제 생황이나 일렉트릭 기타 활용 주로 이제 하고 아코디언도 병행해서 사용을 했다. 근데 안 그래도 음악이 그 처음에 오프닝 때쯤에 약간 판소리처럼 하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그 우리나라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네. 당연히 화면 때문도 있지만 그 사운드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의상 얘기는 없네요, 참고로. 근데 다시 의상 좀 주변 찾아보려겠는데. 미술이 좀 아쉬운 게 심지어 미술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술이 아쉬운 게 아웃포커싱이 너무 세가지고 주변이 다 날아가요. 인물한테 포커스가 딱 오는데 이제 집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좋고 인물이 너무 멋있게 나온다는 측면은 좋은데 대신에 이제 우리 한국 전통 그 기와라던가 주변 미술분 그 부분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혹시 실내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CG 때문에 날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확실히 근데 극장에서 봤으면 저거 좀 티가 났을 만한 장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복궁 장면이라든지. 그죠. 티가 많이 났어요. 맞아요. 경복궁은 좀 많이 티가 나더라고요. 이게 또 집 저희가 4K TV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티 나죠. 너무 4K니까 네. 이게 너무 이게 사람 그 밑에 이제 일하고 있고 그게 딱 위에 배경이랑 너무 뜨는 거예요. 원래 UHD가 좀 CG가 좀 많이 셉니다. 왜냐면 CG가 그래요? 티가 많이 나면 저 집에 이제 옛날에 이제 어벤져스 이런 거 네네네네. 영화도 집에서 오면은 CG 티가 너무 많이 나. 맞아요. CG랑 이게 어쩔 수 없어 4K 화질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오면은 CG가 더 많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어쩔 수 없는. 12호러가 진짜 티 많이 나거든요. 저는 네. TV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4K로 오면 진짜 티가. HD 정도 되면은 조금 괜찮은데 네, 그죠, 화질이 그죠. 너무 고화질이 될수록 맞아요. 티가 나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또 안 좋네요. 네, 너무 좋아서 안 좋아. 좀 어느 정도 열화가 돼야 돼. 옛날에 이제 뭐 원래 영화는 필름 좀 자글자글거리고 막 맞아. 그런 식을 봤어야 되는데. 그냥 브라운관으로 봐야 돼요. 네, 그냥 그래요. 비디오 빌려보세요. 테레비. 비디오 빌려. 테이프 넣고. 네, 테이프 넣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1부는 요 정도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사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논란의 작품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정말 최고의 논란을 기록한 조커 폴리아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